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내 집 마련 성공 전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청약 했었죠. 두 번째 이제 매매. 그러니까 청약을 해서 한마디로 분양을 받는 전략이 하나가 있는데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첨되면 좋은데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매, 집을 사는 전략이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경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청약이 좋아요? 매매가 좋아요? 경매가 좋아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세 개 다. 저는 청약만 할 거예요. 저는 경매만 할 거예요 라고 하지 말고 세 가지를 다 길을 열어두고 청약은 꾸준히 도전하시고 좋은 매물이 나오면 집을 사면 되고, 경매도 최근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 경매는 경매 지식과 이제 성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매는 하루 종일 강연해도 사실상 뭐 다 할 수도 없고, 다른 경매 전문가들도 많고 수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경매를 마스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은 그냥 아주 기초적인 지식과 이제 맛보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 부동산에 이제 경매가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이유가 있냐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집 사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전세 끼고 쉽지 않은데, 최근에 서울의 이제 경매 시장을 보게 되면 경매를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낙찰률과 낙찰가율을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낙찰률이라고 한다면 경매 물건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낙찰률이 올라가게 되면 경매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다, 경매 열기가 높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낙찰가율은 가격입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감정 가격을 정하잖아요. 감정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낙찰을 받는 거야. 우리가 경매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경매를 하는 건데, 아니 감정 가격보다 더 비싸게 응찰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왜? 왜겠습니까? 다 전략이 있습니다. 왜? 서울 같은 경우 2025년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매는 절차가 있거든요. 내가 전세금을 못 받았어. 전세금을 못 받으면 이제 경매를 넘기는데, 이걸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강제 경매가 최근에 늘어났는데, 강제 경매가 늘어난 이유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경매 넘길 수 있나요?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줘? 내용 증명 보내고 싸우고 나중에 이제 경매 신청을 해요. 하면 바로 경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돼요. 세입자는 판결문을 받아서 이제 경매를 넘기는데, 은행은 돈 빌려주는데 집에 뭘 하나요? 근저당권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자를 안 갚네? 그럼 어떻게? 바로 집을 경매에 넘겨버립니다. 물론 바로는 아니고 절차는 있죠. 내용 증명도 보내고 경매에 넘깁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는 세입자가 전세금 못 받았을 때 법원에 판결문을 받았어. 판결문을 왜 받냐면 등기부 등본만 보면 이 사람이 전세금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세입자라는 것도 그 전세권 설정이나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경매를 넘긴다. 이게 강제 경매. 그리고 임의 경매는 은행이 돈 빌려주고 안 갚으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경매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서울에 낙찰률이 올라갑니다. 강제 경매도 늘어나고 임의 경매도 늘어나고 낙찰률은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은 낙찰률이 좀 높고요. 낙찰 가율도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강제 경매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세입자가 전세금 못 받아서 경매 넘겼고, 임의 경매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은행 돈 못 갚아서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되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기회가 되죠. 왜? 경매가 나오게 되면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니까 기회가 되는데, 왜 낙찰 가율이 높게 나오냐면, 보통 경매 절차에 따라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9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 가격이 6개월에서 9개월 전 가격의 감정 가격이에요.
그 사이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한 9개월 전에 집값이 10억이었는데 지금 13억이에요. 13억까지 올랐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정 가격은 10억의 80%에서 8억 정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시세는 13억이야. 그럼 나는 얼마? 10억에만 낙찰 받아도 3억을 먹고 들어가잖아요. 올해 올랐는 거. 그래서 감정 가격보다 높게 내는 경우들이 2025년에 더 많았고 2026년에 더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경매가 또 메리트가 있죠. 왜? 앞서서 제가 토지거래가구역 얘기를 했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가구역이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 있는 집을 안고 살 수가 있으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2026년에도 경매 시장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낙찰 가율 아까워하지 말자. 감정 가격보다 더 적어도 더 적어내도 서울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 자, 이제 경매 지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쭉 한번 가보죠.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죠. 안 돌려주게 되면 내용 증명도 보내야 되고, 법원에 이제 신청해가지고 판결물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가 뜨는데 이게 뭐냐면 세입자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이제 날아옵니다. 배당 신청을 안 하고. 이게 뭐냐면 경매가 낙찰이 되면 10억 집인데 8억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낙찰을 받으면 제가 8억이라는 돈을 낼 거잖아요. 그럼 이 8억에 대해서 세입자한테 네가 얼마 받아갈래? 인수할래? 받아갈래? 인수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그냥 세입자의 전세금이 인수 넘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새롭게 낙찰받은 사람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인수가 되는 거고요. 세입자의 우선순위가 높을 때. 근데 그렇지 않아. 세입자가 우선순위가 낮아서 이제 나가야 돼요. 쫓겨나가야 돼, 경매되면.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배당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당 요구라고 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결정 공고가 먼저 떠야 되죠. 그래서 세입자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 요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각의 준비를 하고 법원에 매각 방법 이제 공고한 다음에 매각 실시하죠. 이제 경매를 하는데 유찰이 될 수도 있죠. 땡! 아무도 안 들어와. 가격이 안 맞아. 안 들어와. 그럼 유찰이 되잖아. 유찰이 되면 신경매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는데, 이때는 유찰이 되게 되면 이제 감정 가격에서 다운이 됩니다. 20에서 30% 가격을 내려서 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불허가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돈 안 내서 미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불허가는 어떤 결격 사유 뭐 이런 것 때문에 낙찰받은 분이 어떤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하신 분들, 요것도 이제 다시 경매를 하게 되는데 돈 안 내도 다시 경매하게 되는데 이때는 가격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게 되면 소유권 이전하고 이제 배당 되겠죠. 그래서 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권리관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입자 너는 얼마, 전세는 5억인데 너는 3억밖에 못 받겠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경매를 이제 이번에는 매수자, 그러니까 경매에 응찰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기본적으로 경매 물건을 좀 찾아야죠. 법원 경매 정보나 뭐 지지 옥션 같은 유료 경매 사이트 같아서 정보를 좀 얻어요. 그래서 경매 물건을 찾고 사건 번호, 입찰일, 소재, 감정평가의 경매 정보를 확인 쭉 하고 이제 가치 분석하겠죠. 내가 이 가격에, 이 감정 가격에 들어가도 되나, 감정 가격에서 얼마 정도 적어야 되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감정 가격, 먼저 가격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감정 가격과 최초 가격 확인한 다음에 타당성을 분석하게 되고요. 해볼만 할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권리 분석이 뭐냐면, 뒤에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세입자의 전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은행에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 권리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 응찰해서 낙찰 받았는데 돈 남은 줄 알았는데 계산 잘못해서 세입자 전세금을 내가 인수해야 된대. 그러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말소되는 권리, 이거 권리 이하는 다 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를 체크를 하고 등기부 등본과 임차인 대항력, 배당금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 잘해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그 현장 부동산한테 수수료 얼마 주고, 현장 부동산 중에서 대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권리 분석을 맡겨도 되고, 그 지지옥션 같이 유료 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 이제 돈 주면 유료 회원이 되면 또 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권리 분석 내가 모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는 굳이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니,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돈 좀 주더라도 좋은 물건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이 끝났으면 임장 가서 현장 분위기도 보고, 동의 위치가, 이 물건이 길가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로 저렴하냐. 제가 이런 분도 봤거든요. 인터넷만 보고, 인터넷 시세만 보고, 이 가격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길가에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소음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원래 가장 선호도가 낮은 동이야. 그래서 이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냥 금매 수준? 큰 메리트를 보지 못한 분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꼼꼼히 해서 그 물건의 개별적인 컨디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입찰해야죠. 법원에 가서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입찰표 작성 후 제출하고 이제 유찰이 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경매가 안 됐다는 거, 낙찰이 안 되면 유찰이 되잖아요. 새 매각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매각을 하는데 저감률, 아까 가격이 감정 가격에서 내려오잖아요. 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감정 가격을 옛날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높았구나. 내려야겠다 해서 20에서 30% 정도. 서울은 20% 차감됩니다. 또 유찰되면 또 20% 계속 내려와요. 근데 유찰이 몇 번 됐다라고 하면 뭔가가 있는 거야. 이유가 그냥 물건이 아니야. 권리관계가 문제 있어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인수해야 된다든지, 뭔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유찰을 여러 번 한 물건들은 특히 전문가한테 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됐다는 얘기는 이제 낙찰이 됐어요. 그럼 경락 허가가 떨어집니다. 불허가 되면 이제 안 돼요. 저감률 없이 새롭게 또 경매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 허가가 떨어지면 돈 납부하고, 근데 기한 내에 납부 못했다, 미납이라 그러면 또 저감률 없이 다시 재매각, 다시 경매 넘어갑니다. 물론 나는 돈 처음에 냈잖아요. 처음에 낸 돈은 날아갑니다. 입찰 보증금 냈는데 내가 나머지 돈 못 내게 되면 보증금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소유권 이전, 배당 받고 인도하고 명도, 세입자 보내는 걸 명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되는데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해보면 또 해볼만 하고요. 자신이 없으면 그 현장 부동산이나 아는 전문가, 그 대리 자격이 있는 현장 부동산이나 그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돈 좀 받고 하더라도 저렴하게만 받으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매를 너무 겁을 내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소멸주의와 인수주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리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있는 권리.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는 사라집니다. 이게 없어지는 권리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수는 인수되는 거.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은 경매가 돼도 새로운 낙찰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버틸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이거 밑으로, 이거 이후로 된 권리는 다 사라지는데, 이거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들이죠. 영유권, 물권, 뭐,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세입자가 저당보다도 세입자가 우선이야. 이거는 세입자가 인수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수 받아도 되고, 인수돼도 되고, 새로운 낙찰자가 책임지도록 가만히 있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돈 받아 나갈래라고 하면 배당 신청해서 배당금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압류. 그래서 항상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할 때 가장 기준이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가 있는지 쫙 확인해야 돼요. 최우선순위. 있으면 그거 아래로 다 소멸, 사라지고, 그거 위에는 인수니까 내가 권리 분석할 때는 쫙 해서 그 아래로 있는 거 쩍쩍쩍쩍쩍 쳐내고, 위에 있는 거를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쳐서, 아, 이거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감정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그 돈을 낸 돈으로 이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배당 잔치를 벌리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분은 인수받을 수 있는데, 인수받을 권리가 5억이 있어.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집값은 13억이에요. 10억에 낙찰받아서 내가 3억을 번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5억 원의 전세를 또 인수해야 돼. 그러면 나는 10억에 낙찰받아서 5억 인수해버리면 15억이 되니까 집값 시세는 13억인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안 하는 게 맞죠. 그냥 급매사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서 소멸되는 권리가 뭐고, 소멸되는 권리는 내가 돈 내면 알아서 그냥 배당 처리하고 배당 잔치 벌리는 거. 인수되는 권리는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4억 3천만 원이고요. 최저 가격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2019년에 9월 4일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다라고 보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봐야 되죠. 말소 기준 권리 뭐였습니까? 앞서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어디 있나 쭉 보니까 가압류가 있네. 2번 B 2019년에. 그럼 이거 아래로는 소멸되는 권리가 되겠죠. 그러면 임대차는 어떻게 돼요? 3억 5천. 이건 인수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임차인이잖아요. A가 임차인은 소멸이 안 되고 인수되는 자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면 인수가 되든지 배당 신청이 되는데, 임차인이 배당 신청하게 되면 3억 5천에 신청하면 3억 5천이 최저 가격이라고 한다면 3억 8천에 만약에 배당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딱 봤을 때 임차인이 배당 신청했다 그러면 응찰자 입장이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배당 잔치를 벌리겠다는 거니까. 시세가 감정 가격이 4억 3천인데 나는 3억 8천이다. 시세는 한 5억 정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3억 8천 딱 적었어. 그러면 나는 배당 신청은 인수 안 해도 되니까 3억 8천 해도 되는데, 배당 신청 안 했어. 안 했는데 3억 8천 적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보증금이 3억 5천인데 내가 3억 5천에 적어버리잖아요. 그럼 3억 5천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보증금 3억 5천까지 더해져 버리면 책임져야 되니까 7억이 돼버려요. 집값이 5억인데 그럼 손실이니까 배당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간단한 사례를 봤고요. 이거는 뭐 워낙 경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 기입 잘 적어야 된다. 이거 잘못 적으면 입찰 보증금 날려버립니다. 이게 10% 정도 되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면 돌려받는 걸 언제 돌려받냐면 다른 법원에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법원을 A라는 법원에 가야 되는데 B 법원에 가는 거야. 서울에 강남 쪽에 있는 법원에 가야 되는데 인천에 가버렸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려받을 수 어처구니 없는 실수니까. 그리고 최저 가격이 있는데 최저 가격보다 낮게 입찰하게 되면 아예 조건이 틀렸으니까 돌려받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공 하나 더 적는 거예요. 5억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숫자에 또 약하잖아요. 땡땡땡땡땡 적다 동그라미 하나 더 쳐버렸네? 난리 납니다. 이거는 돈 돌려받을 수도 없고 수정도 안 됩니다. 그냥 낙찰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니 5억인데 50억을 적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50억 낼 거예요? 못 내잖아요. 그러면 포기는 하는데 5억이면 내가 5천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냈을 거잖아요. 입찰 보증금 날립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적는 거는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반드시 몇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요. 숫자가 약하니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좋은 물건은 남 눈에도 좋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경매를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고 싶어서 이제 다들 하는데 터무니없이 저렴한 물건 가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 눈에 좋으면 남 눈에도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급매물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주변에 현장에 가보니까 매매 가격 시세는 10억인데 급매는 한 9억 7천 정도에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실거래 가격은 9억 7천 이렇게 합시다. 시세는 10억이고 호가는 10억이고 실거래 가격은 9억 7천인데 현장에 가니까 9억 5천짜리 급매가 있어. 그러면 나는 경매는 그냥 9억 5천이나 9억 정도 시세의 10% 정도거나 급매물보다 살짝 낮은 수준에서 적어냅니다. 나는 7억에 받고 싶어. 7억이 적잖아요. 아파트를.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이 9억에 가져가겠지. 예를 들어서 양천구의 감정가격 낙찰가율이 감정가격 대비 122%에 최근에 됐다고 합니다. 낙찰가율이. 그러면 시세가 30억이면 120%면 어때요? 시세가 30억인데 감정가격이 25억이에요. 그러면 25억에 120%면 3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보다 저렴하게. 그러면 실제로 시세는 더 높겠지. 거래 가격이 30억인데 실 호가는 35억이야. 근데 감정 가격은 25억이야. 그러면 나는 감정 가격 대비 한 22억 이렇게 적든지 10% 정도 저렴하게. 시세가 30억이면 27억 정도 적든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장 후에 동가층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터무니없이 시세가 30억인데 20억, 25억 적으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세가 30억이라고 하면 한 27억 정도 적던가. 요즘 금매가 안 나오니까요. 27억 정도 적거나 25억 정도 적어내시는 게 타당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시세가 30억인데 30억 적을 수는 없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잖아요. 실거래 내역이 잘 없는데 2025년 상반기에 30억 거래가 됐는데 지금 40억이야. 호가는. 그렇다면 그 30억보다도 더 비싸게 적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복잡하거나 하자가 많은 물건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막 걱정을 하거든요. 이거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대부분 경매는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주지 못했거나 은행 돈을 못 갚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고요.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한 물건은 특수 물건이라고 해서 유료 경매 사이트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유료 사이트에 도움을 받든지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유료 경매 사이트에 돈 아낄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고 안전한 물건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너무 저렴해. 야,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저렴한 물건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만큼 뭔가 숨어져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소 기준권리보다 세입자가 전세금이 순위가 높아서 인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주의를. 그래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막 적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인수되는 권리가 있거나 이게 지분이거나 뭔가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거래 가격이나 현장 조사에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길가동인데 로얄동하고 같은 기준에서 계산하신 분들도 많고요. 지분 매각인데,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데 형하고 동생이 2분의 1씩 50%씩 물건 2분의 1, 2분의 1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으로 2분의 1이니까 이게 10억짜리인데 5억짜리로 나왔는데 그냥 인터넷 보고 10억으로 보고 10억인데 5억에 나왔네 라고 덥석 물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 매각 물건인지도 잘 확인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꼭 당첨되고 싶어. 이거 서울에 있는 아파트야.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 여전히 비싸고 계속 올라가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왕이면 앞서서 청약도 제가 역선택 얘기를 했잖아요. 이왕이면 역선택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남들 안 할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짜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가 경매 받으러 가나요? 물론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면 유리합니다. 폭설폭우가 와. 눈이 엄청 와. 귀찮아, 가기 싫어. 그때 가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휴, 샌드위치 연휴 때, 물론 법원이 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역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법원이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이 안 하는데, 문 닫았는데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미리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많은 물건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남대문 시장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확인되지도 않은 임차인이 한 건물에 60명인가 막. 명도도 어렵고요.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 쫓아내기가 쉽겠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인데 명도도 어렵고요. 구석구석에 무슨 임차인이 그렇게 많은지 확인되지도 않은 임차인들도 많고요. 골치 아픕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또 소송 걸게 되면 또 임차인 손을 많이 들어주네. 그리고 또 법을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사비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면 좋긴 한데 이것도 원활한 방법입니다. 또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명도를 해야 되는데 이사비를 한 500? 1000 정도? 내가 한 2억 저렴하게 사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사비 주고 그냥 괜히 사오기 싫으니까 이제 명도 하려고 했는데 5천만 원 달래. 이러면 부동산 인도 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명도를 해야 되겠죠. 유치권도 중요합니다. 유치권이 뭐냐면 뭔가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공사해주고 공사비를 못 받으면 유치권을 걸어버리거든요. 받을 권리가 있는데 서로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이 물건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전당포 생각하면 됩니다. 아저씨 영화에 이제 원빈이 전당포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계를 맡기고 돈을 가지고 갔는데 시계를 내가 시계값을 못 갚으면 전당포 주인이 이 시계 넘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치권입니다. 이 전당포 주인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돈 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유치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나옵니다. 확인이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 상태여야 되고요.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자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허위 유치권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따라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인수 권리이기 때문에 경매 매각 결정 전의 유치권은 인수가 된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앞서서 인수되는 권리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지는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이게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황 조사서 꼼꼼하게 보시고 실제로 현장에 가셔서 유치권 막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은 반드시 확인하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경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게는 가지 말자. 너무 저렴하면 뭔가가 있다. 그래서 시세의 10% 정도 저렴하게 정도 아파트라면 서울의 아파트라면 시세 대비 한 90% 수준 또는 금매 수준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가나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가 아니라 좀 더 낮게 실제 임장 가서 시세를 확인한 다음에 조금 더 감정 가격 수준 또는 그거보다 낮게 이렇게 좀 내려오셔도 괜찮은데 서울의 아파트는 요즘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감정 가격보다 올라가더라도 감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세 대비 90%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소 기준 권리 잘 확인해서 나보다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든가 아니면 유치권 매각 결정 전에 유치권이 있는지는 인수 조건이니까 상당히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청약 꾸준히 해야 된다. 좋은 매물이 나오면 금매도 매매 또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면 유료 사이트 같은 데 가입을 한 다음에 경매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꾸준히 도전은 하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 집 마련 전략 2026년
입주 물량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뭐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2026년에 예상치 못하는 변수, 미국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거나 경제가 뭐가 큰 사건이 하나 터지거나 그렇게 하락 구간이 나오지 않는 한 2026년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약, 매매, 경매 이 세 가지 방법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내 집 마련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